설날, 사흘 전이었어요. 저는 오후 내내 시댁 냉동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하는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뭐든 사다 놓으시는 분이라 냉동실이 꽉 찬 채로 명절을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다가 녹다가를 반복한 국거리들, 유통기한이 지난 생선, 누가 가져왔는지도 모르는 만두들,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날짜를 확인하면서 분류했어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가끔 부엌 쪽을 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거기 갈치는 아직 먹을만 할 거야. 저는 날짜를 확인하고 조용히 버렸어요. 결혼한 지 13해가 됐어요. 37에 시집 와서 이제 40이에요. 남편은 차남이고 위로 형님 내외가 있어요. 시부모님은 인천 쪽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고 저희는 전철로 1시간쯤 되는 곳에 살아요. 형님 내외는 부산에 산다는 이유로 명절에 올라오는 날이 저희보다 항상 하루 이틀 늦었어요. 그리고 며칠 일찍 내려갔어요. 남아있는 설거지와 뒷정리는 항상 제 몫이었어요. 처음 몇 해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가까이 사는 쪽이 더 많이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형님도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냥 거리가 그렇게 만든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반복됐어요.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시면 전화가 오는 곳은 저였고,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가는 것도 저였어요. 형님한테는 나중에 남편이 따로 전화해서 알려줬어요. 형님은 늘 고마워. 수진아, 우리 대신 고생이 많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 말이 고마웠어요. 나중엔 그 말이 면죄부처럼 들렸어요. 큰동서는 사실 저한테 잘해요. 만나면 웃고 선물도 챙겨요. 그런데 어머니가 힘들다는 연락이 오면 꼭 부산이라서요. 아이들이 셋이라서요. 남편이 요즘 바빠서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지. 거긴 멀잖아. 하셨어요.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가까이 있으니까 가면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해 겨울에 아버지 칠순이었어요. 자식들이 다 모이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이틀 전부터 내려가서 준비했어요. 잔치국수 육수를 직접 내리고 전도 여러 가지 부쳤어요. 어머니가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했어요. 13해 동안 그게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형님 내외는 아버지 생신 당일 점심 직전에 도착했어요. 큰동서는 예쁜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아이 셋이 우르르 따라 들어오면서 집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어머니가 환해지셨어요. 저는 그 표정을 앞치마를 두른 채로 부엌 입구에 서서 바라봤어요.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 촛불을 끈 뒤였어요.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 모인 김에 한 가지 얘기를 해야겠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어머니가 그 옆에서 단정하게 앉아 계셨어요. 두 분이 미리 맞춰 오신 게 분명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 아파트하고 내 명의로 된 예금, 그리고 고향에 있는 땅까지 전부 큰아들한테 정리해 두기로 했다. 공증도 지난달에 이미 해놨어. 거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형님이 아버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했어요. 목소리가 미리 연습한 것처럼 들렸어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가 거두셨어요. 큰아들이 제사를 모셔야 하고 나중에 우리 뒷일도 맡아야 하니까 이게 맞는 거야. 너희도 이해하지? 너희도 이해하지? 라는 말을 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보면서 하셨어요. 형님 내외한테는 처음부터 그런 말씀이 없으셨으니까요.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부모님이 결정하신 거니까요. 저는 그 순간 어딘가에서 실이 뚝 끊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소리 없이요. 13해였어요. 13번의 설날을, 13번의 추석을, 셀 수 없이
많은 제삿날 새벽을 이 집에서 보냈어요. 아이 둘을 낳으면서도 산후조리가 다 끝나기 전에 명절이 겹쳐서 기저귀 가방을 들고 시댁에 왔어요. 어머니 백내장 수술 후에는 한 달 가까이 퇴근하고 저녁마다 들러서 식사를 챙겼어요. 아버지 당뇨 수치가 올랐을 때는 제가 식단표를 만들어 냉장고에 붙였어요. 그러는 동안 형님 내외는 명절에 이틀 있다가 가는 게 전부였어요. 큰 동서는 어머니 앞에서 웃고 선물을 놓고 떠났어요. 그리고 큰 집은 제사를 이어받을 집이니까 전부 드려야 한다는 결론이 났어요. 저는 웃었어요. 자연스럽게 입꼬리를 올리면서요. 두 분이 많이 생각하셨겠네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뒤에서 저를 잠깐 바라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울거나 따질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개면서 남편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저 오늘 언니네 좀 다녀올게요. 오랫동안 못 봤는데 연락이 와서요. 남편이 지금이요? 하고 물었어요. 네, 지금이요. 저는 이미 외투를 걸치고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잠깐 다녀올게요. 아이들은 남편이랑 있을게요. 어머니가, 갑자기? 하셨어요. 네, 갑자기요. 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탔어요. 언니네는 1시간 거리였어요. 가는 내내 음악을 틀지 않았어요. 고속화도로 위로 겨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몸이 무거웠어요. 오랫동안 짊어진 것들이 아직 어깨에 얹혀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내리면서 말했어요. 언니, 나 며칠 있어도 돼? 언니는 왜, 무슨 일 있어? 한마디도 안 하고 현관 옆 작은 방 이불을 꺼내왔어요. 그게 더 눈물이 났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더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녁을 먹고 방에 누웠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아이들이 엄마 찾아. 언니네 있어요. 아이들 자면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조금 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또 왔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자정이 넘어서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부재중이 18통이었어요. 어머니 12통, 남편 4통, 아버지 2통이었어요. 문자도 와 있었어요. 어머니 문자였어요. 수진아, 지금 어디야? 내일 아침 일찍 차례 준비해야 하는데 네가 없으면 어떡해? 설날이잖아.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오늘 오후에 제사는 전부 큰아들한테 준다고 하신 분이 저녁이 되니까 설차례 준비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언니가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오랜만에 먹는 언니 미역국이었어요. 숟가락을 들다가 갑자기 울음이 나왔어요. 소리도 없이요. 언니가 옆에 와서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어요. 한참 뒤에야 물었어요. 많이 참았구나.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열쇠해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은 그날도 계속 울렸어요. 어머니, 남편, 그리고 형님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수진 씨,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시는데 연락 한번 드려요. 어머니 마음이 많이 여리신 거 알잖아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조용히 웃었어요. 걱정하신다고요. 제가 없어서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언니랑 동네 마트까지 걸었어요. 오래 걸었어요. 겨울볕이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발바닥에 땅이 느껴지는 것이 오랜만이었어요. 그냥 걷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차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돌아와서 보니 부재중이 23통 더 쌓여 있었어요. 이틀 동안
총 41통이었어요. 사흘째 오후였어요. 남편이 언니네 앞까지 왔어요. 인터폰 소리가 나서 제가 직접 나갔어요. 남편이 입구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여보, 이제 들어가요.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남편을 봤어요. 어머니가 뭘 걱정하시는 건데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없으면 설거지를 못 하신다고요? 냉장고 정리를 못 하신다고요? 제사 음식을 못 하신다고요? 그게 아니라면 뭔데요? 남편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어요. 저 13해 동안 그 집 명절을 혼자 다 했어요. 제사도, 병원도, 어머니 수술 후 식사 챙기는 것도, 아버지 식단표도요. 큰 동선은 부산이라서 빠지면 어머니가 어쩔 수 없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도 잠깐 쉬면 안 되나요? 남편이 그날 재산 얘기는 나도 당황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어야죠. 남편이 아무 말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결정하신 건데 제가 뭘 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이 문제예요. 그 말만 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어요. 남편이 한참 밖에 서 있다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13해 동안 여러 번 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명절이 오면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였어요. 이번엔 달라야 했어요. 그래서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나흘째 오후였어요.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수진아, 이름을 부르셨어요. 늘, 야, 였는데. 네, 어머니, 나 오늘 무릎이 많이 안 좋아. 계단을 내려오다가 좀 삐끗했는지 많이 붓고 아파서. 아버지는 운전을 못하고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형님한테는 연락해 보셨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 집은 부산이잖아.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집은 부산이잖아. 그 한마디가 지난 13해를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큰 집은 멀어서 안 되고 작은 집인 우리는 가까우니까 가야 했어요. 큰 집은 빠져도 됐고 우리는 안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큰 집으로 갔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말을 이제야 꺼내는 것뿐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지금 언니네 있어서요. 형님한테 다시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먼데. 어머니, 저도 애가 둘이에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또 침묵이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한 건 해야 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편하시라고 하고 싶어서 한 거였어요. 아, 그런데 이번에 재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권리가 있는 곳에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집안 대소사는 형님 내외가 맡아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이 모든 걸 이어받으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어요. 언니가 옆에서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여보, 나 오늘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요? 재산 문제요. 형이랑도 얘기했고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사실 나도 그날 많이 당황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 말 못한 게 잘못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수진 씨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지. 남편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머니가 많이 당황하셨어. 그렇게 생각 안 하셨대. 저는 그 말에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다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그럴 수 있었다는 말이기도 했어요. 형한테도 말했어요. 앞으로 명절이랑 제사 준비는 형네가 해야 한다고요. 재산을 가져가는 쪽이 책임도 지는 게 맞다고요. 형이 뭐래요? 처음엔 어이없어 했는데 큰 동서가 옆에서 뭐라고 했는지 나중엔 아무 말 안 하더라고. 큰 동서가 뭐라고 했는데요. 그건 나도 모르죠. 저는 그 대목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으로요. 며칠 뒤 언니네를 나올 때 시댁에는 들르지 않았어요. 집으로 바로 왔어요. 아이들이 현관에서 달려와서 안겼어요.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을 차리다가 남편이 옆에 와서 말했어요. 고마워요. 올해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처음으로 진심처럼 들리는 말이었어요. 저는 밥이나 먹어요. 했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첫 번째 기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쪽 어른 제사였어요. 저는 가지 않았어요. 남편 혼자 올라갔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와서 말했어요. 큰동서가 전을 좀 태웠어. 저는 그래요. 하고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이것저것 지시를 하셨는데 큰동서가 잘 못 알아들어서 한참 걸렸대. 그렇겠네요. 남편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수진 씨 언제 오냐고 물으셨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바쁘다고 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잘했네요. 남편이 그릇을 들고 일어서다가 멈추고 말했어요. 수진 씨,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요. 진짜로 저는 그 말을 오래 들었어요. 알겠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어머니한테서 직접 전화가 온 건 3번째 제사가 지나고 나서였어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날 칠순날에 재산 얘기했을 때 너한테 너무 한 것 같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요즘 제사 준비를 형이랑 형수가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제 조금 알겠더라. 너는 13해 동안 그걸 다 했잖아. 네, 어머니. 그때 고맙다는 말을 못했지.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높고 깨끗했어요. 어머니, 저도 욕심이 있었어요. 잘하면 알아주실 거라고 기대했던 거요. 그게 저도 잘못이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없어. 저는 그 말에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서러운 눈물인지 후련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오래 울었어요. 시간이 더 지났어요. 어느 추석이었어요. 오랜만에 시댁에 갔어요. 전을 부치려고 일찍 내려갔는데 이번엔 남편도 함께 부엌에 들어왔어요. 처음이었어요. 기름을 두르고 전을 올리면서 어색하게 서 있는 남편이 좀 웃겼어요. 잘 못하잖아요. 하다 보면 늘겠지. 그날 어머니가 부엌 앞을 지나시다가 남편 모습을 보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지나가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뭐하러 거기 서 있어 하셨을 텐데 그것도 달라진 거였어요. 차례가 끝나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오래 고생했다. 식탁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니에요. 했어요. 형님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고 창밖을 봤어요. 큰 동서는 국그릇을 고쳐 쥐었어요. 아무도 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물었어요. 어때요?
오늘 저는 조수석 유리에 머리를 기댔어요. 고속도로 양쪽으로 논이 펼쳐져 있었어요. 가을이라 벼가 다 거두어진 뒤였어요. 비어 있는데 평온한 빛이었어요. 괜찮았어요. 아버지 말씀 들었어요? 오래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그 말 들으려고 13해를 기다린 거 아니에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그 말 기다리면서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뭘요? 내가 맞는 일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아서 알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요. 말을 해야 해요. 가끔은 아내야 그걸 아는 거고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뒷좌석을 돌아보니 아이 둘이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애가 입을 벌리고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한테는 다르게 살라고 말해줄 수 있겠다고. 잘하는 사람이 다 짊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가게 두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나중에 후회할 말은 그때 해야 한다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어두워지는데 별이 하나 먼저 나와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해가 지지도 않은 하늘에 혼자 일찍 나온 별이었어요. 저는 그 별을 한참 바라봤어요. 13해가 지나서야 제가 어디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됐어요.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저는 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